미국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2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하며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특히 기대지수는 65.2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사라지고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 속에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한 최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식품 생산 수출업자 등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대만 TSMC가 하반기부터 최첨단 2나노미터 공정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오성 공장과 가오슝 공장에서 동시 양산을 시작하며 가오슝 2나노 공장 확장 행사는 31일에 개최됩니다. 예산 생산량은 연말까지 월 5만 장이며 시험 생산 수율은 70%를 넘어섰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습니다. 2월 수정치 대비해서 7.2포인트 하락하면서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상승 랠리를 오늘도 조금은 이어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간밤에 전날 있었던 이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한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46% 상승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는 0.16%대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지수도 0.08%의 강보합권으로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 10년 국채물은 0.37%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역시나 0.7% 하락세 보였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0.13% 상승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깃든 모습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자기술 섹터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1.56%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음 테크놀로지 서비스입니다. 빅테크 기술주들은 상승 흐름 보여줬지만 오라클 0.61% 하락한 모습, 넷플릭스 2.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 어제는 6% 이상의 오름폭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는 역시나 견조한 흐름 오늘도 보여줬고요. 의료기술 분야는 일라이릴리 1.45%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의료기술 섹터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의 뒤를 이을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로 3중작용제 리타트루타이드를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리테일 트레이드 부문도 월마트가 오늘은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빨간불 깃든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은 1.37%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공급망 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약 1,400억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현지 시간 25일 로이터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팀 쿡 CEO의 방중 기간 중에 이뤄졌고요. 애플은 이번 펀드를 통해서 특히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0.59%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통제하는 규정에 대해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들과 일부 외국 정부가 규칙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 규칙을 원한대로 시행할 경우 미국은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계획이 흔들릴 전망입니다. 또 엔비디아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0.5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닷컴 역시 1.21%대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파벳 살펴보시면요. 1.72%대 급등하는 모습 살펴봤고요. 또 메타 플랫폼스 1.21%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3.5%대 상승 모습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장 막판에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유럽 판매 실적이 1월에 이어 2월에도 대폭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현실 정치 개입 그리고 나치식 인사 논란 등으로 유럽 내에서 반발을 낳은 결과라고 봅니다. 또 중국 전기차 1위 제조사인 비아디가 지난해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매출 1위 기업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투자자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는 5년 내 테슬라 주가가 2,6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3월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각 25일 3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9로 2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연성 경제 지표로 고용, 소비, 투자 등 실제 경제 활동에 기반한 경성 지표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경제 주체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현재 사업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는 134.5로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득, 사업,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는 9.6포인트 급락한 65.2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지수는 소득과 사업,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기대 지수가 80선 미만 구간을 떨어지면 통상 경기 침체 위험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기대 지수는 지난 2월 80선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스테파니 기샤르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몇 개월간 상당히 강하게 유지돼 왔던 미래 소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이는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우려가 소비자들의 개인 상황에 대한 평가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도가 대대적인 관세 인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가 2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 중 55%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에서 30%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관세를 상당히 낮추거나 일부를 완전히 폐지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방미한 것을 계기로 조기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상호 관세가 발표되는 4월 2일 전 1차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며 브랜든 린치 남중앙아시아 담당 부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이 이날 인도를 방문해 무역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 관리들은 미국 수입품의 절반 이상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상호 세금 면제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관계 인하 결정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며 광범위한 인하보다는 관세 부문별 조정이나 제품별 협상 등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광범위한 관세 인하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국과의 회담 과정에서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를 남세 남용국, 관세 왕국이라고 부르며 비난해왔습니다. 미국의 무역가중 평균 관세는 약 2.2%며 이는 인도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은 인도에서 45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 그룹의 고위 인사가 인공지능용 데이터 센터 건설에 버블 조짐이 있다면서 특히 미국 내 투자 분위기에 대해 경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 이사회 차이총신 의장은 이날 홍콩에서 열린 HSBC 글로벌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센터 건설이 AI 서비스 초기 수요보다 많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버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일부 프로젝트는 활용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서 걱정되기 시작했다면서 수십억 혹은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고 펀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을 겨냥해 미국에서 나오는 AI 투자 관련 수치에 대해 여전히 경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말 그대로 5천억 달러나 수천억 달러를 말하는데 나는 그런 자금이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느 정도는 현재 수요에 앞서 투자하고 있는데 훨씬 큰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 공고 다수는 중복, 중첩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한동안 AI 시장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는 미국 빅테크들의 동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지난 1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 이후 미국 AI 투자의 버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S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관세 정책은 정말로 협상 카드인가입니다.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3월 내내 좀 뒤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죠.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좀 부과가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포를 조금 잠재웠습니다. 유연성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어제 굉장히 또 상승 랠리를 보여줬고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그 랠리를 이어가려는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네. 이 관세가 아무래도 좀 시장을 억눌렀던 게 맞구나라는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협상용으로 관세를 꺼내들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조금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수 자체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까지 혼재스러운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배 그리고 이제 트럼프 팀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도 중국도 혹은 이제 유럽도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게 만약 미국이 5%를 매겼다 그래서 우리가 5%를 매기면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은 그래 너희들이 5%를 매겼어. 그럼 우리는 또 추가적으로 몇 프로를 더 매길 거야라는 것이 이제 큰 골자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말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뉴스를 좀 보여줬죠. 미국에 이제 굉장히 큰 자금을 유입을 해서 공장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돈 7조를 더 들여서 현대 제철소도 그러니까 현대 관련한 이 철강 관련 기업도 미국에 짓겠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제 화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차에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대놓고 이제 평가를 해줬죠. 그걸 보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도 미국에 투자는 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각은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어느 정도 협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한 시각.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한 시각은 또 뭐가 있냐면 일단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알겠어. 하지만 그 투자 금액은 도대체 누구에게 조달받을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좋은 것만 계속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일단 투자는 하시되 일정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해서 높여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는 증시 상황입니다. 그래도 관세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협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래도 좀 열린 마음으로 관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런 긍정적인 관점도 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관망세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간밤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네. 나왔습니다. 2월치보다는 좀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소비자들이 그래도 좀 자신감이 떨어졌다라는 점을 좀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까지 좀 간주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일단 3월달 소비자 지수에 대한 숫자 자체가 80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 침체까지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데 80 밑에 이미 찍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중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한번 나오긴 했어요. 허나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영역에서 이런 지표를 받아들였다면 빠르게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과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3대 지수를 살펴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최근의 미 증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에 대한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된 상태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바스켓을 담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좀 이겨내는 수급 플레이가 조금은 더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등이 강하게 나온 쪽은 결국 조정이 깊었던 쪽,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이제 필두로 하는 수급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표는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경계를 해야 된다, 조금은 더 챙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는 또 한 방이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의 변화이기에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변화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관심 있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이었잖아요. 그쵸.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럼 그 이후부터 좀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면 앞으로의 흐름도 조금 더 좋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주봉을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일단 모든 다수의 포지션을 이제 청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가지고 있던 어떤 물량들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주간의 주중인데 만약 목요일과 금요일까지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주봉상 굉장히 또 강한 양봉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다음 주 초까지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관세 전까지입니다. 직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런 상호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된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또 급격하게 굉장히 빠른 또 수급 플레이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속도를 따라가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따라가셔도 괜찮지만 나는 그러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보다는 미증시는
다음 주 후반부에 보는 게 아.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4월 2일에 지금 상호관세가 부과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유연성 얘기는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관세에 대한 유연성, 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서 일부 품목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줬습니다. 주가 방향성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선택적인 유연성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반도체면 반도체 다 해주거나 자동차면 자동차 다 해줘야 되는데 일부는 해준다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일부는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CEO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딱 공통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AI 관련한 부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규제 완화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달라. 지금 당장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예기간인데 이 유예기간 안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빅테크를 바라보는 어떤 투자의 심리가 더 강하게 붙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3대 지수 보면 미증시 굉장히 좋았네.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오늘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빅테크 M7 기업들 중에 반도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는 좋지 못했어요. 오늘도 좀 약세를 그렇죠. 보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수의 빅테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3대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규제에 대한 여전히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알리바바 중국 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미국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금액과 수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딥시크 이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건 뭐였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규모가 작다. 그러면 이게 아웃풋이 문제인가? 오히려 인풋을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기름을 좀 부어주는 멘트를 하다 보니 빅테크 장비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했던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 그 시장의 여파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전해진다라고 하면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이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 완화이다 보니까 좀 더 전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이 종목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이외에도 자동차 이야기도 안 네.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빅3 완성차 제조업차, 이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에도 지금 영향이 상당히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공급망에 아무래도 의존을 한 만큼 이 관세가 부과가 되면 아무래도 더 비싸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그렇죠. 영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국 경기와 자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네.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미국 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조절을 잘해야 하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해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상황. 하지만 자국 경기와 자국 기업, 자국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굉장히 또 불붙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는 있어서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좋은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택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GM과 포드 이런 기업들도 무엇이 문제냐? 판매 대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은 다른 걸로 평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 달에 잘 팔았느냐? 이번 달에 못 팔았으면 다음 달에 잘 팔 수 있는 거냐? 팔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잘 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이제 판매 대수에 대한 성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 산업에 플러스 알파가 붙었을 때 로봇이냐? 아니면 자율주행이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간밤 미증시에서 봤을 때는 완성차 플러스 자율주행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한 것 같거든요. 자율주행하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테슬라와 아마 알파벳이 이제 들어있을 겁니다. 구글의 웨이모 때문에.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본토에서는 구글의 웨이모가 워싱턴 DC에서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부터 활동을 할 승낙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완성차만 바라보기보다는 완성차 플러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과 엮여있는 섹터에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미국 쪽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움직였었던 기업이 어제 모빌아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또 그러니까 간밤에 미증시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이 자동차 판매 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이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와 함께 더불어서 알 수 있는 점이 자율주행 관련된 또 엮여 있는 섹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테슬라 반등을 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도 좀 관세에 대한 유연성이 나오면서 어제 12% 상승했고요. 오늘도 3% 상승하면서도 마감을 해줬습니다. 비아디 때문에 사실 좀 못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경쟁 회사가 있다 보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그래도 이 테슬라 주가 지금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전기차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테슬라가 사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여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불거진 이유가 뭐냐. 결국엔 유럽에서 나온 정치 성향에 따른 오너 리스크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지금 안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여전히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만 하는 것은 전기차 사업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사업 같은 경우에 결국 유럽에서도 지금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 본토에서도 예전만큼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못하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중장기 과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투기적인 거래세가 더 많이 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보통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단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전략을 고심해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락할 때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2배수, 3배수, ETF에 대한 물량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2배수를 정말 많이 샀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순위를 봤더니 테슬라 2배수가 또다시 1위로 올라왔어요. 그런 걸 보면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의 자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투기적인 매수세가 좀 붙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꾸준히 기대하기보다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캐시우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가 288불인데 이분의 이야기는 5년 뒤에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보다 10배, 그러니까 2,600불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5년 뒤에 10배면 1년에 2배씩 올라야 돼요. 지금 이렇게 처져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멘트들이 지금의 어떤 저점에 대한 가격까지 만나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왔을 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세 가지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다음 주 이제 4월 2일에 상호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조정 기간도 있을 것 같고 좀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이번 주 넘어서 4월 2일까지의 좀 관망세로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불편하신 분들은 당연히 관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상호관세라는 게 뭐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산업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구조라서 센티멘탈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수급적으로 움직임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주가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주가의 조정은 저는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는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는 펀더멘탈도 이제는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펀더멘탈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마진율이었는데 이 마진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를 좀 표시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제외한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근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문제는 없기에 저는 오히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나라 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어떻게 부과하게 될지도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정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를 위해 전략 세워보는 시간 코인 라이브입니다. 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완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어제 암호화폐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1.2% 하락세 보이면서 88,000달러 선에서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이죠. 0.86%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저항선인 2,000달러 선은 아직 지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XRP입니다. XRP도 0.6% 하락하면서 2달러 중반대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주요 8개 알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라나 살펴보시면 2%대 상승폭 기록하면서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4%대 넘는 그런 높은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은 하우스 오브 도지와 또 협약을 맺으면서 도지코인 수단을 앞으로 좀 더 결제 수단,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이다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다는 2.23% 상승했고요. 체인링크도 2.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익코인입니다. 수익은 2.4%대 상승 흐름 좋게 흘러가고 있고 아발란체 오늘 상승폭 굉장히 큽니다. 아발란체 7%대 넘는 상승폭 기록하면서 34,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과 시바이누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코인 시장의 이슈 분석과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범타임즈의 서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바이낸스 코인이 급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또 바이낸스가 시행하는 영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었는데요. 바이낸스가 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좀 유도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을 하면서 바이낸스 코인의 상승 재료로 좀 준비가 됐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다시 비트코인 얘기로 돌아가서요. 최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8위를 차지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이라서 순위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별로 크진 않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전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네. 지금 그 앞뒤 순위에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럼 보면 이제 그 은이 있고 10위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메타, 페이스북이 있고 그리고 하나 봐야 될 거는 골드에 비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한 어느 정도인가 한 지금 10분의 1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요거를 한번 지켜보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한 어느 정도까지 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8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투자 자산이 몰린 곳 중에 8번째로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표는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어쨌든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현재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도 8위에 오르면서 특히 은의 시가총액을 좀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투기성 자산인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한번 네. 짚고 꼭 넘어가고 싶었는데 너무 기초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때 안 했어요. 준비는 했다가 네네. 얘기를 안 했다가 근데 이제 어제 한 이제 약간 유명 너튜브 채널에서 이제 비트코인 반대론자, 이제 찬성론자 두 분이 나와서 토론했고 물론 편집된 영상이라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100%그 영상에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본 그대로 그 반대론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이제 표면적으로 느꼈던 행간의 의미가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2021년도에 이제 한 큰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반대론 편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이없는 주장이었죠.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답답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사실 이제 크립토 씬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이제 점점 더 이제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고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쭉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좀 한번 왜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반대론자 입장이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도박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도박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제 주식과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결국에는 이제 도박과 뭐 유사한 성격이나 주식은 그래도 투자하는 이유가 뭐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내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고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라서 괜찮다. 근데 비트코인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그랬습니다. 물론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 자본이 몰리거나 투자를 하는 거는 자유고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해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도박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이익은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회적으로 전혀 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등락이 크고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뭔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네. 위험하니까 투자할 때 좀 조심하십시오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얘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은 안 된다. 비트코인은 반대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자기는 사지 않겠다. 이 얘기는 정말 잘못됐다는 얘기를 먼저 하나. 사실 요거
따지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의 얘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장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 그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네. 비트코인은 가치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뭐 근거로 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장부일 뿐이고 실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달러든 원화든 환전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요소가 물론 이제 주식과 비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주식은 뭐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평가 수준이 있지만 수단이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형성되는 그것들이 보통은 뭐 수요가 많아진다던데 아니면 뭐 과거의 패턴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다던데 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치는 사실 지금 측정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새로운 기술이고 저는 이거랑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을 때 지금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이제 완성됐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혁명은 크게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그다음에 블록체인 혁명인데 아직 투쟁 중이다. 아직 혁명이 완성되지 않았고 근데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을 때 과연 인터넷 그 네트워크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을까? 그리고 인터넷이 충분히 보급됐을 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도 핸드폰에서 무슨 인터넷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네. 과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커질지 알 수 없을 뿐이지 가치가 없고 장부일 뿐이다라고 뭐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부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으면 왜 안 되냐는 거죠. 네. 장부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 교환할 수 있고 그 자체 가치를 띄면 뛸 수 있는 거지 꼭 장부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잘못됐고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장부다라는 것도 사실 잘못됐어요. 블록체인이 장부고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장부고 그 장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발행된 게 비트코인인데 표현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좀 변화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혁명 투쟁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뭐 투자 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더 큰 바보 이론이죠. 네. 더 지금 큰 바보. 뭐 자금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분 얘기는 그겁니다. 가치가 없다고 믿지만 투자자 대부분들은 가치가 없다고 믿지만 나보다 더 바보가 사줄 거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또 살 거기 때문에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성된 가격이라던가 자산이 모여 있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 그냥 바보들이 샀고 더 큰 바보들이 또 살 거라는 믿음 때문에라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전 세계 한 2억 명 인구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2억 명이 다 바보 혹은 사기꾼 아니면 아까 또 전체 자산이 8인데 조금 지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장일까요? 자, 일단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정말 오래된 논쟁이랄까. 이건 뭐 얘기하기도 입 아픈 정도의 얘기인데 네. 일단 첫 번째, 꼭 화폐여야만 하는가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결제 시간이 10분이 걸리면 왜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결제 시간이 10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화폐로서는 가치가 없다. 지금 뭐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바로바로 되는데 언제 뭐 이런 주장인 건데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죠.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실제 금을 만약에 옮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생각하면은 뭐 결제 시간이 10분이 걸리고 뭐 화폐가 아니고 화폐냐 아니냐조차도 이제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어제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찬성론자 쪽에서 했던 얘기인데 오리너구리 얘기를 들더라고요. 네. 오리너구리가 포유류로 인정받는데 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0년이나요? 딴 건 다 포유류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을 낳는다고 해요, 오리너구리가. 네. 그래서 이걸 어디로 분류해야 될지 학계에서 이해를 못 하다가 뭐 한 50년인가 하여튼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이걸 꼭 기존에 있었던 개념, 기존에 있었던 것 가지고 꼭 분류를 안 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늘 했던 얘기들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그런 정도라서. 근데 이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이제 다뤄졌던 내용이고 그래서 한번 꼭 다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을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의견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또 비트코인의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좀 전략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요? 네. 지금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인정은 하지만 위험하니까 어떤 제도적, 규제적 장치를 가지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바쁜 와중에 그런 논란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답답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보자면은 지금 최근에 백악관 디지털 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죠. 금 보유고를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 회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요 얘기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봐야죠. 아까처럼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자산 배분을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하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5% 정도를 이제 확보하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됐던 이제 비트코인 액트, 비트코인 법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비트코인 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제 비트코인 매입해서 비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동안 매년 20만 비트코인씩 해서 최소한 20년 동안은 보유를 할 것이다.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할 거고 개인 소유권도 보장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수도가 되겠다. 슈퍼파워를 가지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빠른 이제 이런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백악관에서도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멘트들 해왔었고요. 또 금 보유고를 매각해서라도 비트코인을 좀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방안까지도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 비트코인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듯한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네. 지금 이제 인정하는. 한 IMF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제 결제 수단이나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디지털 자산이 설계된 디지털 자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IMF에서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하면 IMF 하면 국제기구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구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IMF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코인이 있죠. 앱토스가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앱토스가 최근에 이제 블록 생성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과연 이게 투자자로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가 측면에서 이제 보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블록 생성량은 역대 최고치로 해서 거래량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실제로 뜯어봤더니 사용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선뜻 온체인 데이터만 보고 선뜻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제 뭐랄까요? 앱토스 자체적인 개발 아니면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봇을 활용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을 사용자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앱토스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이제 페이스북,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했던 암호화폐죠. 원래 한번 DM이라는 걸 개발하려고 했다가 네. 실패했는데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거라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지금도 크립토 자산 순위로 한 30위 정도 되는 코인이라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이 메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앱토스라는 코인이 최근에 이 하루 블록 생성량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됐었고요. 이게 블록체인 처리 용량이 한층 향상됐다라는 의미로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리 속도가 개선된 반면에 사용자 지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6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